금은 지금 거의 이제 22년도에 바닥에서부터 지금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모멘텀은 더 한 번 더 올 수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가격 레벨이 고점 구간이다.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푼다는 얘기는 인프라 투자라고 전선 깔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비트코인 쪽보다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역시 주식 기업들로 연결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기업들의 어닝 숫자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관련 기업들을 보시자.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포석을 두고 한 게 경제를 또 이제 부흥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유동성을 막 풀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미국을 또 성장시키겠다는 그 원대한 목표 때문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또 이제 연준 부의장인가요? 이분도 지금 뭐 물가가 좀 안정되면은 뭐 금리도 낮추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뭐 2~3% 낮춰야 된다 막 계속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던데 결국에 그럼 금리 정책은 지금 어떻게 가는 거로 봐야 되나요? 미국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이미 저희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 부익남 TV에 와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하고 그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지정학이 경제를 모두 다 지배하는데 지정학은 이거는 당연히 외교적인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 정치적인 점까지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페드조차도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23년도에 러우 전쟁 한참 이제 발발해가지고 유가 막 급등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적인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서 페드가 이제 FOMC를 배달하고 369, 12에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데 전망을 하는데 25년도에 기준금리를 그때로 얼마로 봤었냐면은 2.5 레벨에서 3% 레벨 기준금리가. 근데 맞아요. 지금하고 150bp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은 결국에 이 제약적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거니까 차후에는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상당 수준 2% 이제 중반대까지 장기적으로 낮추겠다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그 당시에 비해서 대략 2%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2% 중반대를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후행적으로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모른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하반기에 3%까지 갔다가 물가가 다시 낮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불확실성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고서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은 항상 매년마다 톤이 바뀌어요. 같은 얘기를 같은 숫자를 놓고서 그때는 이렇게 내릴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만족이 됐는데도 충족이 됐는데도 그 해에 대해서는 또 아니야 딴 게 있어. 그러니까 또 안 내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뭐냐면 그냥 정치적 발언이에요. 정치적 스탠스인 거예요. 오히려 파월 의장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기기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의 CPI는 만약에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게 급진적으로 내리지 못하더라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하다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CPI에서 60%를 차지하는 비중이 다 서비스업입니다. 상품 관세는 서비스업에 안 매겨요. 지금 일부 전이는 될 수 있지만 그 운송 서비스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사실 운송 서비스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지만 메디케어나 주택 렌트비는 철저하게 그냥 관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관세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게 맞는지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 후자예요. 요즘은 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모든 요율 자체, 그러니까 렌트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서비스업에 대한 그 수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수가에 대한 요율이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 금리가 높으면 렌트비의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옐런 의장도 옐런 전 장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물가가 높아가지고 인플라가 해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물가가 해소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서서히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한 발언의 관점이 베센트도 동일하고 트럼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항상 오류가 많습니다. 가치 철학은 명확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파월보다는 맞아요. 합리적인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라고 하면 낮춰야지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이 23년도부터 24년도 갈 때 이제 4~5% 하던 물가가 이제 3% 중후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의 절대적 레벨이 높지만 물가가 하향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점에 해야 된다. 절대 물가가 높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건 또 다시 사이클링에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인플레가 오면 약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금리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내리면 언제 내리냐.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근데 안정됐는데. 파월 의장은 그거를 당신 때문에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 네.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네요. 답답하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페드는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철저하게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든 안 내리고 버틸 것이다. 최소한으로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쯤 가서 한 2회 정도 그냥 이제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장담하는데 왜냐면요 물가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2% 중후반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렇게 튀어오를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빈틈이 보이는 게 관세를 매기면은 상품의 관세를 매기면은 그것 때문에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서비스 뭐 전반적으로 물가 다 퍼질 거다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방 정부가 3월달, 4월달, 5월달에 각 매월 평균으로 했을 때 관세 수입으로 걷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4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세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20% 잡고 출발해서 역산을 해보면 사실 3, 4, 5월달에 미국이 다른 제조업 관련되는 이제 수입을 한 금액을 보면 수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매월 평균 그러니까 크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관세, 중국 관세가 일어날까봐 상품을 사재기를 많이 했지만 그 뒤부터는 기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사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수입도 오히려 안 하고 있고 주춤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관세 매기니까 그 관세가 그대로 전이가 돼서 상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이럴 바에야 수입 안 할래 라는 수요자들의 약간 둔화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우려일 가능성이 80%고 나머지 20은 그래도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로직으로 보셔야 된다. 올라봐야 조금 올라갈 건데 올라가봐야 그걸 지금 과도하게 지금 파월 의장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제 약간 우기기를 하고 있다. 몰아가는 거죠, 약간은.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자기 임기 안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냥 어쨌든 파월 의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 그 우리 FOMC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명분상으로라도 2% 중후반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연말 가면 당연히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나 숙제하려고 했어요. 어떤 아이가 숙제하려고 해서 엄마가 와가지고 숙제 너 안 하면 진짜 혼낸다 이러면 숙제하기 싫거든요.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페드한테 그렇게 기다리고 뭐 기대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히려 이 감세안과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리 트레이드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 캐리 트레이드가 만약에 이제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게 무섭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BIS 비율 낮추면서 대출을 지금 이것 때문에 서프라임이 터졌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때 2007년 8년도에 어떤 글로벌 분석을 이게 가장 메인이었냐면요. 달러 그 당시에 이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BIS 비율 자체가 이제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느슨했었던 때예요. 서프라임 생기고 볼커르부터 시작해서 BIS 비율을 갖다 강화한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거의 다 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상업은행들의 이제 대출 BIS의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매 월별로 일본은 일본대로 풀고 미국은 미국대로 풀고 그러니까 총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돌아서
신흥국 투자. 그때 이제 인도 투자도 굉장히 붐업이 됐었고 맞아요. 신흥국 펀드들이 다 날라다녔어요. 근데 그때 경제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왜냐하면은 달러가 약세이고 신흥국들의 통화는 강세이면서 투자는 잘 되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달러가 약세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투자의 버블 징후가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기냐면은 미국은 철저하게 소비의 중심의 국가거든요. 70% 이상이 이제 소비 중심인데 이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투자가 한 30% 이상, GDP 30%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이게 버블 징후가 나타나요. 그때 당시에 소비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더 빨리 막 늘어나면서 투자의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30%까지 육박을 하면서 그때 모든 이제 쉽게 말하면 건물부터 시작해서 주택들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즉 뭐냐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다운 사이클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파생 상품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수요를 갖다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순간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즉 미국이 지금 그러한 형국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데 적정선에서 멈추면 이거는 약간의 그 플럭추에이션으로 끝날 거고 만약에 이 버블이 정말 강화된다면 또다시 위기의 징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한 2년 버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이 상황이 아마 2년 후부터는 좀 많이 움츠러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금리 인하랑 상관없이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대규모로 풀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언제쯤 현실화가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그냥 하반기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세율을 인하하고 감세한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분위부터 중위분위 사람들까지 낮춰주는 거는 괜찮은데 고소득계층까지 낮춰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최고 소득자들한테는 세율을 조정을 해라. 이렇게까지 낮추지 말자. 오히려 조금 높이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이 되게 구체화했고 뭐 이번 법안에서 되게 명료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빈틈이 너무 많거든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로 인정을 한다 했는데 세금 문제를 전혀 설계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냐면은 좀 조급하게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린 법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디지털 달러 계속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달러는 그 설계를 전송할 때 그다음에 중간에 매개상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수료는 어떻게 할지, 이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것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국가 통화의 가장 기본의 보유의 욕구 그 가치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으로 받아줄 때. 그렇죠. 세금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달러는 그것에 대한 스킴, 그 설계를 어느 정도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생뚱맞게 로직은 비슷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돈을 자기가 소득을 월급을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그냥 내도 되는 건지 세금을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요. 이제 많아져요. 총 그 유동성을 그 시총을 맞추기 위해서 막 그래서 처음에는 A라는 기업만 이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줬는데 나중에 B도 주고 C도 주고 D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세금은 원 달러 전통 달러로만 내야 된대요. 그러면 전부 다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바꾸려고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게 딱 매칭이 되면 이걸 다 팔아서 1대1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갖다가 1대1로 맞춰놓으면은 나머지 이걸로 받은 사람들 이걸 다 바꾸려면 쇼티지가 나잖아요. 당연히 솔직히 나죠. 원래 이제 이쪽에서 한 50%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코인 매수 수요보다 매도 수요가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계를 전혀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만든 거죠. 우선 해보겠다. 그냥 네, 뭐 이런 해보겠다. 근데 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미국이니까 이게 그래도 잘 사용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래나 저래나 유동성이 하반기에 뭐 급격하게 풀린다. 그러면은 그쵸. 과거처럼 뭐 이머징 마켓이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미국 주식도 뭐 계속 또 돈이 막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버블과 유동성 붐업이 또 일어나면 미국도 완만하게 갈 길을 또 가면서 네. 이제 신흥국은 우리 소위 얘기하면은 코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 시장이지만 네.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신흥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작은 유동성의 인플로우에 의해서도 굉장히 등락폭이 커지니까 네. 사실은 이미 신흥국 펀드 플로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아마 하반기에 이제 유동성까지 풀리게 되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이머징 마켓이라고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국장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외국 자본 유입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르니까 따라 산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이게 빠졌을 때 그러면 나는 또 역시 국장은 안 돼. 역시 한국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초이긴 해요. 경기 역행적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역행.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대외 채무 비율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입이 줄어들면 돈을 안 풀었어요. 안 풀고. 보수적으로 네네.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장률은 지금 사실 올해 1%나 1% 언더가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거의 30조 이상, 거의 40조 가까운 돈을 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즉, 그럼 뭐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효과가 돈을 풀어서 효과가 잘 나온다는 전제로 사실 지금 하는 정책이 맞아요. MMT에서 그러니까 현대화폐로에서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나서서 부담을 갖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서 살려놓고 그다음에 좋아지면 많이 걷어들여야지. 왜 거꾸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건강한 운동선수한테는 밥을 많이 주는 거고 네. 몸이 약해져 있는 운동선수한테는 밥을 다이어트하라고 뺏는 맞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이번에 모험적으로 처음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 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거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 자사주 소각, 중복 상장 금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비율을 갖다가 본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올리는 그런 경향성.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중견기업의 일부 기업 오너들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이제 폐쇄적인 기업들은 어떤 이슈까지 있냐면은 차라리 자진 상폐를 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했어야 되고 지켰어야 되는 문제들을 그동안 그냥 꿍꿍이로 그냥 누르고 그랬죠. 있다가 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법안의 이제 통과 가능성. 근데 다만 지금 시기는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한번 들은 결과로는 이제 6월, 7월이 얘기됐었지만 아마 최종적인 구체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런 시기는 한 8월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는 특히 지주사나 이제 관련되는 배당이나 주주 친화로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기업들은 8월까지도 어느 정도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장은 좋다고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풀릴 때 네. 또 좀 괜찮은 자산이랄까요? 아니면 반대로 좀 요건 좀 피해야 될 자산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이 나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근데 미국 주식들도 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완만한 근데 이거는 이제 속도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뭐 코로나보다 더 풀릴 수 있는 이제 버블 시장이다라고 해서 모든 자산이 이제 다 오른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기본적으로 집중화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면 우리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쪽. 미국의 부동산의 기존 주택의 가격 사이클을 보면 소폭 최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유동성 붐업이 되면 또다시 소규모의, 그러니까 소사이클의 하락을 멈추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주식인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소설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거야 이것보다
법안이 바뀌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업 투자에서는 특히 이제 지수사를 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원자재 쪽에서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푼다는 얘기는 인프라 투자라고 전선 깔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네. 반대로 지금 금은 지금 거의 이제 22년도에 바닥에서부터 지금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모멘텀은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모멘텀은 더 한 번 더 올 수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가격 레벨이 고점 구간이다. 너무 높아져 있다, 뭐 이런 판단이고, 마지막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발행하는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풀리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비트코인 쪽보다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역시 주식 기업들로 연결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기업들의 어닝 숫자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관련 기업들을 보시자.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처음에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돈 벌고 끝,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찍어내서 이거를 전송하고 송수신하는 시스템들을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죠. 국가적 시스템을. 그러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이 예전처럼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 보내고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제 문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기업들도 이거를 채택하려는 플랫폼이나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 시스템을 구축해줘라는 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은 계속 좀 꼼꼼히 보십사,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인을 결국에는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좋을 것이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